안녕하세요.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하죠.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가 신경해부 생리학에 관한 것들이네요. 용어부터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그토록 복잡하고 미묘한 고민을 하다가도 일단 결정을 딱 내리면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가장 작은 부품부터 한번 차근차근 조립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신경계라는 이 거대한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벽돌, 그리고 통신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기본 설계도를 이해하고 나면 학습이나 기억 같은 고차원적인 활동은 물론이고요. 왜 어떤 신경계 질병은 회복이 어려운가? 이런 더 깊은 질문들에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토대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도시의 가장 기본 시민, 바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부터 만나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뉴런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신호를 받고 그걸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신호를 다시 내보낸다. 정말 바쁜 존재 같아요. 그렇죠. 뇌 속에 860억 개가 넘는 뉴런이 각자 이 역할을 정말 쉴 새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 이 세 가지 기능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나무가지처럼 생긴 가지돌기라는 안테나로 주변의 수많은 신호를 수집하고요. 세포의 본체인 신경세포체에서 생명활동을 유지하죠. 그리고 길게 뻗은 축삭이라는 전선을 통해서 신호를 멀리까지 전달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축사건독이라는 부분이 정말 재밌었어요. 모든 안테나에서 들어온 신호를 다 모아서 발사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발화 스위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가라는 신호랑 나라는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면 이 축사건독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둘 다 내보내나요? 아니면 가 더하기나 이런 새로운 신호를 만드나요? 바로 그 지점이 뉴런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축사건덕은 사실 계산기에 가깝습니다. 가지돌기를 통해 들어온 신호들은 종류가 달라요. 어떤 건 발사해 라고 외치는 흥분성 신호, 그러니까 플러스 신호고요. 어떤 건 쏘지 마 라고 말리는 억제성 신호, 마이너스 신호죠. 축사건덕은 이 모든 플러스와 마이너스 신호의 총합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신호를 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더하기 빼기 문제였군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정교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총합이 특정 기준치, 이걸 문턱값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넘을 때만 활동 전위라는 전기 신호를 딱 발사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게 뉴런은 신호를 세게 보내거나 약하게 보내는 법이 없어요. 오직 쏜다 또는 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뿐입니다. 신호의 강도는 오직 발사 횟수,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쏘느냐로만 조절하죠. 잠깐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세게 약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더 정교한 거 아닌가요? 아날로그 방식이 더 정교하고일 수는 있죠. 하지만 먼 거리를 갈 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신호가 점점 약해지거나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쏜다 안 쏜다? 이 디지털 방식은 마치 모스부호처럼 전선이 아무리 길어도 신호가 변질되지 않고 명확하게 끝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혼선 없이 작동하는 핵심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all or none 원리입니다. 와, 엄청난 설계네요, 정말. 그럼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제가 지금 이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는 거랑 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고민하는 생각이랑 사용하는 뉴런 종류가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뉴런인데 연결 방식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역할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차가운 감촉 정보는 감각 뉴런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손을 떼라 같은 뇌의 명령을 근육으로 전달하는 건 운동 뉴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실제 우리 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서 정보를 연결하고 분석하고 저장하는 그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사이 뉴런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 활동하는 뉴런들이 대부분 이 사이 뉴런이죠. 알겠습니다. 뉴런이 그렇게 정교한 계산을 하려면 혼자서는 정말 힘들겠는데요. 마치 F1 레이싱카가 혼자 달릴 수 없는 것처럼요. 주변에서 타이어도 갈아주고 연료도 채워주는 지원팀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뇌에도 그런 존재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 지원팀이 바로 신경악교세포, 줄여서 글리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뉴런보다 수가 훨씬 많고요. 뉴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주는 뭐랄까 숨은 영웅들이죠. 이 지원팀은 크게 뇌와 척수, 즉 중추신경계에서 일하는 팀이랑 팔다리 같은 말초신경계에서 일하는 팀으로 나뉩니다. 중추신경계 팀부터 한번 만나보죠. 자료에 보니까 4가지 종류가 있던데요. 네, 첫째는 벼락교세포입니다. 뇌의 보급 및 시설관리팀이라고 할 수 있죠. 혈관이랑 뉴런 사이에 다리를 놔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혈액 속 유해 물질이 뇌로 못 들어오게 막는 혈액 내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둘째는 미세악교세포. 이건 뇌의 면역 및 청소팀입니다. 침입한 세균이나 죽은 세포 같은 쓰레기를 먹어치워서 뇌를 깨끗하게 만들죠. 셋째는 뇌실막세포인데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에 기하는 액체를 만들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보급, 청소, 시설 관리. 정말 완벽한 지원 시스템이네요. 그럼 4번째는요? 네 번째는 희소돌기 악교세포입니다. 중추신경계의 통신 설비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뉴런의 축삭을 감싸서 신호속도를 높이는 절연체가 마리집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세포가 그 마리집을 만듭니다. 특히 아주 효율적이라서 하나의 세포가 문어발처럼 여러 팔을 뻗어서 여러 뉴런의 축삭을 동시에 감싸줍니다. 한 명이 여러 명을 담당한다니 정말 효율적이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세포 하나가 망가지면 여러 뉴런이 동시에 마비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위험한 설계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발성 경화증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면역계가 이 희소돌기 악교세포를 공격하면 여러 뉴런의 마리집이 동시에 벗겨지면서 통신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거죠. 효율성의 이면에 숨겨진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팔다리에 있는 말초신경계의 지원팀은 뭔가 다른가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계의 통신설비팀은 신경집세포 또는 슈반세포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은 희소돌기 악교시포와는 달리 하나의 세포가 오직 하나의 뉴런 축삭, 그것도 딱 한 구간만 전담 마크하는 1:1 전문가입니다. 1:1 전담이라니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말초신경계의 놀라운 능력, 즉 재생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팔의 신경을 다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신경 집세포들이 마치 길을 안내하는 터널처럼 쫙 줄을 서서 잘려나간 축삭이 원래 길을 따라 다시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반면에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는 이런 적극적인 재생 지원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극도로 어려운 거죠. 이 지원 시스템의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쳐도 다시 붙을 수 있는 게 이 1:1 전담 마크를 하는 신경 집세포 덕분이었군요. 그럼 위성세포는요? 위성세포는 말초신경계에서 뉴런의 본부, 즉 신경세포체를 위성처럼 둘러싸서 보호하고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개인 경호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뉴런이라는 배우가 있고 악교세포라는 스태프들이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했어요. 배우가 대사를 할 준비, 즉 신호를 쏠 준비도 마쳤고요. 그런데 배우가 대사를 해도 그게 관객, 그러니까 다음 뉴런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거죠? 둘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다면서요? 무슨 마이크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떨어진 틈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틈을 건너는 방법이 바로 화학적 시냅스 방식이에요. 전기 신호가 축사기의 끝에 도착하면 그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메신저로 변환해서 던져줍니다. 그럼 다음 뉴런이 그 메신저를 받아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죠. 전기 신호를 화학 물질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 신호로. 속도가 조금 느려질 텐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조절 때문입니다. 만약 전선처럼 그냥 연결되어 있다면 신호는 무조건 전달되겠죠. 하지만 화학 물질을 사용하면 메신저의 양을 조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메신저를 써서 더 세게 혹은 아니 멈춰 같은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뇌가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냅스의 조절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화학 메신저가 전달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에 보니까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요. 네,
전기 신호가 축사 끝에 도착하는 것이 발사 명령이라면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안전핀 해제와 같습니다. 이 칼슘이 신호탄이 되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담긴 작은 주머니들이 터지면서 내용물을 시냅스 틈으로 방출합니다. 그러면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 다음 뉴런의 수용체에 열쇠가 자물쇠에 맞듯이 정확히 결합하고 그게 문을 열어서 새로운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아까 뉴런이 더하기 빼기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그 신호들이 들어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조합은 다음 뉴런이 발화하도록 문턱값을 낮추는 가속 페달 신호, 즉 EPSP를 만들고요. 어떤 조합은 발화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브레이크 신호, IPSP를 만듭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계산이 아주 정교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교하죠? 이게 마치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 흥분성 신호 EPSP는 수도꼭지를 살짝씩 트는 거고 억제성 신호 IPSP는 배수구를 살짝씩 여는 겁니다. 여러 수도꼭지에서 동시에 물이 들어오거나 이걸 공간적 합산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아주 빠르게 연달아 들어오면 이건 시간적 합산이고요. 결국 수위가 넘치는 선, 즉 문턱값을 넘어 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게 바로 발화입니다. 우리 뇌의 뉴런들은 순간순간 이 욕조의 수위를 계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욕조 비유를 들으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신경근육 이음부, NMJ라는 특별한 시냅스가 언급되는데 이건 뭔가요? NMJ는 이 모든 복잡한 계산이 끝난 후에 최종 실행 명령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즉, 운동 뉴런이 근육세포와 만나는 아주 특수하고 중요한 시냅스죠. 뇌에서 팔을 들어라 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운동 뉴런은 이 NMJ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다른 시냅스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확실성입니다. 뇌 안의 시냅스들은 수많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신호를 계산해서 발화 여부를 고민하잖아요. 하지만 이 NMJ에서는 운동 뉴런이 신호를 보내면 근육은 거의 예외 없이 수축합니다. 고민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곧 실행이 되는 아주 확실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와, 명령 이퀄 실행이라니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제가 커피 잔을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뇌에서부터 손가락 근육까지 수많은 시냅스를 거칠 텐데 그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확실한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매번 손을 떨거나 엉뚱한 곳을 잡을 수도 있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고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NMJ의 확실성 덕분입니다. 오늘 정말 신경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험한 기분입니다. 뉴런이라는 기본 시민부터 그들을 돕는 악교세포라는 헌신적인 지원팀, 그리고 정보가 오가는 시냅스라는 복잡한 교차로까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결국엔 수많은 욕조의 물이 넘치고 넘치지 않는 과정의 총합이라는 점이 새삼 놀랍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신경계의 기본 설계도에 대한 큰 그림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뇌 속 뉴런들이 수많은 흥분성 신호와 억제성 신호를 종합해서 매우 섬세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육으로 가는 마지막 명령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의 항상 흥분성인 확실한 실행 신호였죠. 내부에서는 복잡한 토론을 거치는데 외부로 나가는 최종 결정은 아주 단호하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경계의 설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내부적으로는 이럴까 저럴까 복잡한 숙고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외부 세계로 표현되는 최종 행동은 왜 이렇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설계되었을지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지적 여정이 될 겁니다.